네, 2년 전 오늘 이 시간 기억하실지 모르겠습니다. 이 나라다운 나라를 만들어 달라 이런 요구 속에서 문재인 정권이 출범을 했습니다. 아무래도 첫 질문이니까 2년 동안 소회는 여쭈지 않을 수 없을 것 같습니다. 먼저 국민들께 감사 인사부터 드려야겠습니다. 우리 국민들께서는 촛불혁명이라는 아주 성숙된 방법으로 정권을 교체하고 저를 대통령으로 이렇게 선택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문재인 정부는 촛불 정신 위에 서 있습니다. 촛불 민심이 명하는 대로 국정농단 그리고 또 반칙과 특권이라는 그런 적폐 시대를 마감하고 새로운 시대, 공정하고 정의로운 대한민국의 길을 향해서 걸어가고 있습니다. 얼마나 기대에 부응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많은 성과들이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한편으로 또 아쉬운 부분들도 많이 있고 또 보완해야 될 과제들도 많이 있다고 느낍니다. 앞으로 그 점에 더 집중해서 우리 국민들이 바라는 그런 나라를 만들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오늘 이 프로그램을 보시는 분들은 아마 2년 전 문재인 대통령을 지지하신 분들도 있을 것이고 또 반대하신 분들도 있을 겁니다. 그리고 그 당시에는 지지를 했지만 지금은 지지를 철회하신 분들도 있을 테고요. 반면에 뽑지는 않았지만 한번 지켜볼까 이런 마음을 가지고 계신 분들도 있으실 겁니다. 그래서 가능한 이런 다양한 시선들을 담은 질문들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무래도 어떤 질문으로 시작을 해야 되나 고민을 했었는데 오늘 조금 전에 생긴 현안부터 여쭐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4시간 전이죠. 4시 반쯤부터 해서 북한이 발사체 2발을 쏘아 올렸습니다. 오늘은 단거리 미사일로 추정이 됩니다. 일단 보고는 받으셨죠? 예, 그렇습니다. 북한이 며칠 전에 여러 종류의 단거리 발사체를 발사한 데 이어서 오늘은 일단 단거리 미사일로 추정되는 그런 발사를 했습니다. 며칠 전에 발사에 대해서는 신형 전술 유도무기라고 일단 규정을 했었는데 오늘 단거리 미사일로 그렇게 추정하는 이유는 며칠 전은 북한이 동해안에서 자신들의 앞바다를 향해서 발사를 했기 때문에 사거리가 비교적 짧았습니다. 네. 오늘은 평안북도 지역에서 육지를 넘어서 동해안까지 발사를 했기 때문에 2발 중에 한 발은 사거리가 400km를 넘습니다. 그래서 일단 이 단거리 미사일로 한미 양국이 함께 추정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판단은 지금 한미 양국이 같이 내린 판단이고요. 예, 공조하고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지난번 4일인가요? 그때 발사체 최장이 240 이 정도였는데 오늘은 보면 사거리 420km 발사체가 있는 거죠? 네, 2발 중에 한 발이 그렇게 된 것으로 지금 그러면 보고 그때보다 있습니다. 한 1.5배 사거리가 더 늘어난 것이고 그렇게 해서 한미 양국이 공조를 통해서 이 발사체는 단거리 미사일로 추정이 된다. 예. 일단은 이렇게 규정을 내리셨다. 이런 말씀이신 거죠. 예. 그러면 사실 지난번 발사체 때는 한미 양국이 전략적 해석이라는 표현도 나왔습니다만 미사일이라는 표현을 쓰는 데는 조금 주저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이제 사거리가 이렇게 됐고 지난번에 일단 고도가 낮은 데다 네. 사거리가 짧았기 때문에 이렇게 미사일로 단정하기에는 좀 이르다고 보고 계속 한미 양국이 지금 분석 중에 있는 것이고요. 오늘은 고도는 낮았지만 발사 고도는 낮았지만 그러나 사거리가 길었기 때문에 일단은 단거리 미사일로 추정을 하는 것입니다. 예, 조금 더 추가적으로 궤적이라든지 또 북한이 어떤 영상이나 사진 화면을 공개할 수도 있고 이래서 좀 더 면밀한 분석은 있어야 되겠지만 예를 들어 탄도미사일 이 가능성이 있으면 문제가 예를 들어서 유엔의 어떤 결의안 위반이다 이런 해석으로 이끌어갈 수 있는 사안 아닙니까? 일단 그 유엔의 안보리 결의는
그 북한의 중장거리 네. 탄도미사일을 이렇게 겨냥한 것이었습니다. 그 이전에 북한이 단거리 미사일을 발사했을 때는 문제 삼은 적이 없었습니다. 네. 그러나 유엔 안보리 결의 속에는 또 이제 탄도미사일을 이렇게 하지 말라는 그런 표현이 들어있기 때문에 예. 비록 단거리라 할지라도 그것이 탄도미사일일 경우에는 유엔 안보리 결의에 위반될 그런 소지도 없지 않다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 부분은 이제 조금 더 추가적인 분석이 있어야 할 테고요.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그 최종적인 판단은 한미 양국이 그 재원이라든지 종류라든지 궤적이라든지 이런 것을 조금 더 면밀히 이렇게 분석해서 판단을 하게 될 것입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지난번의 발사에 대해서도 유엔 안보리 결의 위반 여부를 여전히 이제 판단 중에 있긴 하지만 일단 미국은 지금까지는 유엔 안보리 결의는 위반하지 않은 것으로 그렇게 지금 판단을 내리고 있고요. 예. 그 판단 역시 한미 양국이 같이 하는 판단이시죠? 공유를 합니다. 한편으로 그럼 남북 그 군사 합의에 이제 위반되는 거 아니냐라는 네. 판단도 필요한데 지금 이제 남북 간에는 서로 무력 이렇게 사용을 하지 않기로 그렇게 합의를 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훈련도 그 휴전선으로부터 비무장지대로부터 일정한 구역 밖에서만 하도록 그렇게 이제 합의를 한 바 있는데 지난번이나 이번에 북한의 이 훈련 발사는 일단 그 구역 밖에 있고 그리고 네. 또 군사 합의 이후에도 한미 양국이 남북이 함께 기존의 무기 체계를 더 이제 발달시키기 위한 그런 이제 시험 발사나 훈련 등은 계속 해오고 있기 때문에 남북 간의 군사 합의를 위반한 것은 아니라고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러나 어쨌든 북한의 이런 행위가 거듭된다면 지금 대화와 협상 국면을 어렵게 만들 수 있다라는 점을 북한 측에 경고를 하고 싶습니다. 북한이 4일하고 오늘 이 닷새 만에 두 차례 도발을 했습니다. 수위는 올라갔습니다. 이러면 사실 현 국면에서 좋은 시그널은 분명히 아닌 것이고요. 북한이 왜 이 시점에서 이런 도발 행위를 하는 것이라고 판단할지 그 의도를 분석하는 게 현재로서는 중요한 포인트일 것 같은데요. 정확한 의도를 알 수 없지만 북한이 지금까지 북한 자신의 매체를 통해서 밝혀온 여러 가지 보도 내용들과 종합해서 보자면 북한은 지난번 하노이 제2차 북미 정상회담이 합의를 이루지 못하고 끝난 데 대해서 상당히 불만을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미국이나 한국 양측에 대해서 일종의 시위성 성격이 있지 않는가라고 시위성 성격으로 일단은 하고요. 규정을 하시고요. 예. 그와 함께 앞으로 그 비핵화 대화를 자신들이 원하는 방향으로 이끌고자 하는 그런 이제 압박의 성격도 담겨 있다고 봅니다. 또 한편으로는 조속한 그 회담을 촉구하는 그런 성격도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어쨌든 북한의 의도가 뭐라고 하더라도 결국 근본적인 해법은 북미 양국이 조속히 빨리 앉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북한도 불만이 있다면 대화의 장에서 그 불만을 명확하게 그렇게 밝히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방식으로 북한의 의도를 여러 가지로 해석하게 만들고 또 우려하게 만들고 자칫 잘못하면 대화와 협상 국면에 찬물을 끼얹을 수 있는 이런 선택을 거듭하는 것은 결코 바람직하지 않다라는 것을 북한 측에 다시 한번 이야기를 하고 싶습니다. 그 4일 단거리 발사체가 발사됐을 때 한미 양국이 어떤 북한의 의도를 판을 깨려는 것으로 보지는 않는다라는 취지로 해석을 하는 기류였습니다. 그런데 이런 어떤 그 도발에 대해서 단호한 규정을 하지 않아서 북한이 추가 도발성 행위를 한 것이다. 이런 시각도 있을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일단 이 북한은 계획된 그런 행동으로 일단 보입니다. 그러나
이 대화의 판을 깨지 않으려고 그 노력하는 모습도 함께 보여주고 있습니다. 뭔가 하면 과거에는 이런 발사를 하면 네. 굉장히 허세를 부리고 과시하는 그런 행동을 했지만 허세를 부리고 과시하는 행동이라고 하면 어떤 걸 이제 말씀하시는 뭐 거죠? ICBM을 완성했다 뭐 이런 예. 식의 고도의 미사일 능력을 가지게 됐다 이런 식으로 상당히 국제사회에서 과시하면서 위협적인 그런 표현들을 했었는데 이번에 북한은 그냥 신형 전술 주도 무기를 네. 맞아면 시험 훈련한 것이다 라고 아주 낮은 로키로 그렇게 이제 발표를 했고 뭐 발사의 방향이라든지 발사 지역도 미국이나 일본 또 한국에게 별로 위협이 되지 않는 그런 직접적 위협은 되지 않는 예. 그런 방식으로 발사를 했기 때문에 북한 측에서도 한편으로 자기 역사를 표현하면서 한편으로는 판이 깨어지지 않도록 아주 유의를 하고 있는 것으로 그렇게 판단이 됩니다. 대통령께서 4일 도발이 있었고 단거리 발사체 발사가 있었고 오늘 추가 발사가 있을 것이라고는 예측은 못하셨죠? 예, 그렇습니다. 또 그러고 또 북한이 이것이 이제 마지막인지 여부도 아직은 이렇게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예, 그렇죠. 며칠 만에 다시 미사일로 추정되는 단거리 발사체를 쐈기 때문에 예를 들어 추가 도발이 또 있을 수도 있을 가능성을 우리가 배제할 수는 없을 테고요. 그렇다고 한다면 이런 어떤 상황을 더 악화시키면 안 된다. 이 상황 관리 차원에서라도 우리가 어떤 특사를 보낼 필요성이 있다. 이런 판단은 안 하고 계신 건가요? 일단 뭐 이렇게 북한의 의도가 어디에 있건 이 북한의 행동이 자칫 잘못하면 협상과 이 대화의 어떤 국면을 오히려 어렵게 만들 수가 있다라는 점은 우선 우리가 경고를 하는 바이고요. 그리고 아까 근본적인 해법이 역시 북미 간의 조속히 마주 않는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또 그렇게 이렇게 될 수 있도록 우리 한국 정부는 다각도로 그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런 상황에서 어쨌든 지금 나온 얘기는 그 대북 식량 지원 문제입니다. 이 문제도 또 여쭤볼 수밖에 없을 텐데요. 한미 정상 간 회담 통화 때 이 문제를 먼저 거론하셨죠, 트럼프 대통령께? 일단 뭐 통화의 첫 목적은 지난번 그 발사에 대해서 어떻게 볼 것인가라는 것을 서로 이제 공유하기 위한 것이었는데 그에 대한 트럼프 대통령의 말씀은 좀 고약한 일일 수는 있지만 신경 쓰지 않는다. 신경 쓰지 않는다. 김정은 예. 위원장을 좋아한다. 김정은 위원장과 좋은 관계에 있다. 나는 김정은 위원장과 대화를 원하고 또 대화를 통해서 잘 해결될 것이라고 기대하고 있다. 이제 이런 말씀이었고요. 그러면서 이렇게 또 대화 속도를 내기 위해서 우리가 어떤 일을 해야 할 것인가라고 또 저한테 질문도 이제 하셨기 때문에 그러는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대북 식량 지원 문제가 이렇게 이제 논의가 된 것입니다. 대화를 끌어내기 위해서 대북 식량 문제도 어떤 계기가 될 수 있을 것이다. 이런 판단을 하셨다는 말씀이신가요? 일단 우리 한국의 입장에서는 우선 뭐 대화 카드 이전에 예. 지금 아시는 바와 같이 유엔 세계 식량 계획 또 세계 식량 원조기구가 이렇게 정밀하게 조사해서 공식 보고서로 이렇게 발표한 바에 의하면 북한의 식량난이 최근 한 10년 동안 지금 가장 심각하다는 것입니다. 네, 뭐 성인 한 명이 1년에 뭐 달걀 2-3개 정도를 섭취할 정도다라는 이런 보고서 내용이 있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이미 올해 1월부터 식량 배급량을 많이 이제 줄였고 앞으로 이제 6월부터 8월까지 춘군기 동안에는 더 이제 줄일 그런 이제 전망이어서 한 40% 정도가 북한 인구의 40% 정도가 맞아면 이제 기아에 직면하게 되고 특히 아동들과 여성들이 집중적으로 피해를 입게 될 것이다라는 이제 그런 보고고 그래서 세계 각국에게 북한에 대한 식량에 대해서 지원을 촉구하는
그런 이제 내용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정부가 선도하는 차원이라는 말씀이십니까? 예, 그렇습니다. 이제 그에 비해서 한국은 우리 정부가 비축하고 있는 그런 재고미가 우리 국내 수요를 훨씬 넘어서서 해마다 네. 그 보관 비용만 한 6천억 원 정도 이제 소요되는 그런 실정이거든요. 이제 그런 형편이기 때문에 북한 우리 동포들의 그런 심각한 기아 상태를 이제 우리가 외면할 수 없고 우리가 동포애나 또는 인도주의적인 차원에서라도 우리가 북한의 식량을 지원할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하는 것이고요. 또 그다음에 두 번째로는 그것이 지금 이제 대화 교착 상태를 말하자면 조금 열어주는 그런 어떤 효과도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점에서 트럼프 대통령은 아주 전폭적으로 지지를 피워주셨습니다. 그러면 이제 정부가 구체적으로 방법과 규모 이거를 생각할 수밖에 없을 텐데 정부 직접 지원 방식이 낫다고 판단을 하고 계십니까? 일단은 트럼프 대통령의 그 전폭적인 지지에 대해서 제가 한 번 더 좀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드리면 왜냐하면 그 부분이 미국 측도 그 발표에서는 것이다. 없었다라는 것에 대해서 또 의문을 표시하는 분들도 계시기 때문에 설명드리면 일단 트럼프 대통령은 전폭적으로 이렇게 지지를 하시면서 자신이 우리 한국의 북한에 대한 인도적 지원에 대해서 맞으면 절대적으로 축복을 한다라는 말을 좀 전해달라. 그리고 그것이 또 굉장히 또 아주 큰 좋은 일이다라고 자신이 생각한다는 것을 또 이렇게 발표해달라. 예, 그 부분은 충분히 전달이 됐을 것 같고요. 예, 그러면 뭐 그렇게 여러 번 뭐 이렇게 서너 번 거듭해서 부탁을 할 정도였고요. 일단 이제 우리가 식량 지원을 하게 되면 결국 이제 남북 협력 기금을 이제 사용해야 되는데 나중에 사후에 국회에 보고도 해야 합니다. 그래서 북한의 식량 지원 문제에 대해서 저로서는 가장 바람직한 것은 지금 패스트 트랙 문제 때문에 지금 야간 이 전국이 지금 완전 교착 상태에 빠져 있는데 그 문제는 뭐 별도로 해결하더라도 북한에 대한 식량 지원에 대해서는 말하자면 대통령과 여야가 함께 모여서 좀 협의를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시점이 국민들이 받아들이기에 이런 단거리 발사체 발사 같은 국면에서 이 식량 지원 문제에 대해서는 어떤 혼란스럽거나 아니면 반감이 생길 수도 있을 것 같고요. 그래서 이제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그 이제 식량 지원에 대해서 우리가 한미 간에 그렇게 합의를 한 것이 이번 발사 이제 이전인데 그 이후에 또 다시 이제 발사가 있었기 때문에 이 점에 대해서는 국민들의 공감이나 지지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또 여야 정치권 사이에 좀 충분한 논의도 필요하다고 생각하고요. 그래서 차제에 대통령과 여야 이런 대표들의 그 회동이 이루어지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이 문제를 가지고 그러면 예를 들어서 지금 꽉 막힌 국회 상황에서 여야 지도부에게 회담을 하자 지금 제의를 하신 거라고 제가 좀 예, 지금 그렇게 해도... 제안을 하고 싶습니다. 예. 지금 뭐 패스트트랙 문제 같이 당장 풀기 어려운 문제는 뭐 이 주제로 하기가 곤란하다면 이번 식량 지원 문제 이런 또는 안보 문제 뭐 이런 문제에 국한에서 이렇게 회동을 할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좀 큰 틀에서 질문을 드려봐야 될 것 같습니다. 북미 간의 지난 하노이 회담을 보면 뭐 일반적으로 표현할 때 북한은 영변이면 충분하지 않냐, 미국은 전체가 다 해결돼야 된다. 이런 간극을 서로 좁히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간략히 표현했을 때요. 이 간극을 지금 좁힐 수 있는 분위기가 조성이 돼 있습니까? 우선은 지금 그 양국이 비핵화 대화의 최종 목표에 대해서는 완전히 일치를 보고 있습니다. 미국은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를 원하는 것이고
또 그 북한은 자신들의 완전한 안전 보장을 이제 원하는 것입니다. 이 점에 대해서는 서로 간에 또 한국까지도 다 이제 그 최종 목표에 대해서는 합의가 되어 있는 상황이고요. 문제는 예. 이것이 어느 순간에 짠 하고 한꺼번에 이렇게 교환될 수가 없는 것이기 때문에 거기에 이르는 서로 과정이나 프로세스 또는 로드맵이 필요한데 이 점에서 지금 의견이 맞지 않고 있는 것이죠. 그 중재자 역할을 하기 위해서 4차 남북 정상회담을 하시겠다, 추진하시겠다 하셨던 건데 지금 지지부진한 상태입니다. 언제쯤으로 저희가 예측할 수 있을까요? 지지부진하다고 그 말씀을 하기는 좀 그렇고요. 예. 맞으면 우리는 그 북한에게 지금 아직은 재촉하지 않고 있습니다. 북한은 외교가 아주 발달된 그런 나라가 아닙니다. 하노이 정상회담 이후에 자기들 나름대로 입장을 정리하는 시간도 필요했을 때고, 그 다음에 또 푸틴 대통령과의 정상회담도 예정 있었고, 저희는 사전에 그 일정을 다 파악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때까지는 북한이 이 대화를 위한 이런 회담을 위한 대화를 하기가 어려웠을 것이라고 판단했고, 이제 북한이 그렇게 대화를 할 수 있는 이 상황이 됐기 때문에 지금부터 북한에게 적극적으로 이렇게 회담을 제안하고 또 대화로 끌어낼 그런 계획입니다. 제가 한번 이 질문은 언제 한번 드려보고 싶었다 했던 게 작년 4.27 정상회담 때 도보다리에서 30분을 얘기를 하셨습니다. 어떤 얘기를 하셨는지 혹시 좀 풀어주실 수 있으신가요? 예, 일단 저도 사실은 그때가 참 좋았습니다. 사실은 그 다음 일정에 이르는 하나의 그냥 그 휴식 시간에 그냥 좋은 그림으로 보여주기 위한 그런 이제 일정이었는데, 실제로 이제 두 사람이 이렇게 정말 진솔하게 대화를 나눌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되었고요. 정말 우리가 같은 민족이고 같은 언어를 사용하기 때문에 통역이 없어도 된다라는 것이 정말 참 좋았습니다. 그때 김정은 위원장은 자신들의 그 비핵화 의지에 대해서 그냥 아주 진솔하게 다 표명을 했습니다. 맞아면 안전 보장을 위한 것인데 핵 없이도 안전할 수 있다면 우리가 왜 제재를 무릅쓰고 힘들게 핵을 두고 있겠는가, 이런 표현으로 이제 비핵화 의지를 좀 표명을 했고, 미국과 맞아면 회담해본 경험이 없고 주변의 참모들 가운데도 그런 경험들이 다들 없는데 회담을 한다면 어떻게 하면 좋을 것인가, 이런 이제 여러 가지 조언을 구하고, 그래서 주로 김정은 위원장이 나에게 물어보고 또 제가 그에 대해서 답해주고 하는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국내 정치 현안 문제로 들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조금 전에 이 대북 현안들 그리고 식량 지원 문제를 화두로 한번 만나보자, 이런 제안을 공식적으로 하신 거라고 봐도 되겠죠? 이미 이제 우리 남북 간의 정상회담을 이제 가져야겠다라는 것은 제가 공개적으로 이미 한번 발언을 했습니다. 실제로 북한하고 이제 그 실무적인 그 어떤 대화에 들어가겠다는 뜻을 지금 말씀을 드린 것이고요. 지금 여쭤본 것은 국내 정치권에 그렇습니다. 예. 지금 이 패스트트랙 문제로 여야 정치권이 이렇게 대치하고 있는 것은 정치의 성격상 우리가 이제 이해를 할 수 있는 것이지만 국민들 입장에서 볼 때는 참으로 답답한 그런 국면이 아닐 수 없습니다. 추려야 될 그런 민생 그런 법안들도 많이 있고, 또 한풀로 이 추경 문제도 논의를 해야 되고, 그래서 이런 국면에서 이렇게 필요한 것이 지난번에 합의했던 여야정 상설국정협의체를 가동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여야정 우선적으로 협의체가 방금 이렇게 현안으로 대두된 이런 문제들을 논의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것입니다. 11월에 가동되고 지금 계속 이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이 책임이 어디에 있느냐를 따질 수도 있겠지만 사실
국정 운영의 총책임자로서 대통령께서 야당과의 관계를 이렇게 풀지 않고 오랜 시간 끌고 간다라는 거는 결과론적으로는 국정 운영의 부담으로 돌아오는 것 아닐까요? 원로들 주문도 대통령이 먼저 나서서 풀어라 이런 주문이 상당히 있었던 것으로 예, 뭐 그 알고 있습니다. 점은 예. 뭐 제가 뭐 동의를 하지 않을 수가 없는데 예, 그러나 이제 돌이켜 보자면 제가 2년 전 5월 10일 내일이죠. 그때 약식으로 취임식을 하면서 그 취임식 이전에 야당 당사들을 전부 다 방문들을 했습니다. 그 이후에도 아마 역대 뭐 어느 대통령보다 이렇게 자주 야당 대표들이든 원내대표들이든 이렇게 만나왔습니다. 그러나 또 그런 식으로 약속을 해서 이렇게 만나는 것이 또 정국에 따라서 이렇게 이제 원활하지 않을 수도 있기 때문에 아예 여야정 상서국정협의체를 합의하면서는 분기에 한 번씩 그냥 고정적으로 상황에 상관없이 열기로 그렇게 이제 합의를 했는데 그것이 지난 3월이었습니다. 그 약속이 지켜지지 않은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이라도 그 약속을 이렇게 함께 국민들에게 지키는 모습을 보이자라고 지금 제가 말씀을 드리고 있는 것이고요. 어쨌든 노력을 하더라도 이렇게 손바닥도 마주 쳐야 이게 손뼉 소리가 나는 것이기 때문에 저의 그 제안에 대해서 야당들 측에서 좀 성의 있는 근데 야당 대답이 입장에서 있기를 보면 바라겠습니다. 야당 입장에서 보면 여러 현안들이 야당이라고 하면 특히 이제 제1야당 얘기를 안 할 수가 없는데 자유한국당 입장에서 보면 청와대가 주도해서 여당이 끌어가는 것으로 해서 야당의 의견을 전혀 반영하지 않고 전국을 끌어가고 있다 이런 판단을 하고 있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지금 대통령께 독재자라고 얘기를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 독재자 들으셨을 때 어떤 느낌이셨습니까? 우선은 이제 패스트 트랙이라는 그 성격이 말하자면 다수 그 의식을 가진 측에서 독주하지 못하도록 하면서 야당은 또 물리적인 저지를 하지 않기로 하고 그리고 그 해법으로 패스트 트랙이라는 해법을 마련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 해법을 선택한 것을 가지고 독재라고 하는 것은 정말 조금 맞지 않는 이야기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야말로 이제 그동안 국회 선진화법의 혜택을 많이 누려왔는데 국회 선진화법이 정해놓은 방법을 부정해서는 안 되는 것이죠. 게다가 정말 이 촛불 우리 이제 민심에 의해서 탄생한 그런 이제 정부가 지금 이제 말하자면 독재, 그것도 그냥 독재라고 하면 또 설득력이 떨어질 수 있으니까 색깔론을 더해서 좌파 독재 이런 식으로 규정 짓고 추정한다고 하는 것은 참 뭐라고 말씀드려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그렇게 부르지만 만나셔야 될 상대라고는 생각하시지요? 일단 뭐 그렇게 조금 극단의 표현을 쓰긴 했지만 그러나 그것도 다 하나의 정치적인 그 행위라고 본다면 여야 간의 정치적 대립은 늘상 있어 온 것이고 그리고 또 이제는 또 한 페이지를 넘기고 다시 또 새로운 대화를 통해서 또 새로운 해법을 찾아나가야 한다고 보는 것이죠. 저희가 지금 이제 대야 관계 협치 문제를 얘기를 드리고 있어서 이 질문을 안 드릴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얼마 전 원로들 만나셨을 때 이렇게 알려졌습니다. 선 적폐 청산 후 협치. 이런 취지의 말씀을 하신 것으로 전달이 됐는데 이 전달이 잘못된 겁니까? 아니면 어떤 아직까지도 적폐 청산이 부족한 상태이기 때문에 이게 먼저 정리가 돼야지 그 다음에는 어떤 또 다른 관계 설정이 가능하다 이렇게 판단을 하신 겁니까? 우선은 뭐 그렇게 말한 사실이 없고요. 그 회동의 그 오간 대화에 대해서는 그냥 우리 대변인이 잘 정리해서 이렇게 발표를 했기 때문에 제가 KBS 보도를 보지는 못했습니다만 제가 본 모든 보도들은 제 발언 내용을 있는 그대로
그렇게 전달을 했습니다. 그 취지를 한번 설명을 해주시겠어요? 그런데 맞으면 헤드라인이나 자막을 그런 식으로 뽑은 겁니다. 그러고 난 이후에는 또 그 자막 헤드라인을 또 근거로 이런저런 이제 비판을 하는 좀 황당한 일이 이제 벌어지고 있는데요. 제가 이제 말씀드린 취지는 원로들의 말씀이 아니라 지금 우리 사회의 또 그 일각에서는 이제 적폐 수사는 이제 그만 끝내고 이제는 협치 또 통합 이런 길로 나가자라는 말씀들이 있기 때문에 그에 대한 제 견해를 말씀드린 것인데, 우선은 적폐 수사나 재판은 우리 정부가 시작한 것이 아니고 앞에 정부에서 이미 시작됐던 일이고, 우리 정부는 기획하거나 관여하지 않고 있다. 살아서 움직이는 수사를 정부가 통제할 수도 없고 또 통제해서도 안 된다는 것이 제 생각이다. 그리고 개인적인 생각을 이야기하자면 이 국정농단이나 사법농단은 그게 사실이라면 그것은 대단히 심각한 반헌법적인 일이고 헌법 파괴적인 일이기 때문에 그 일에 대해서 타협하기는 어려운 일이다. 그래서 그것이 사실 여부를 빨리 규명하고 그 다음에 청산하면서 새로운 시대로 나아가자라는 이 이제 그 기본적인 방향에 대해서 서로 간에 공감들이 있다면 협치나 이런 것이 수월할 텐데 지금 사법농단이나 국정농단을 바라보는 시각 자체, 그걸 바라보는 기본적 입장 자체가 다르기 때문에 좀 협치의 어려움이 있는 것 같아. 이런 이제 제 소회를 말씀드린 것이죠. 예, 그렇게 이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패스트트랙 국면을 얘기를 하는 와중에 또 나올 수밖에 없는 의제가 공수처법하고 검경수사권 조정안에 대한 것일 겁니다. 지금 이 검경수사권 조정안에 대해서 문무일 검찰총장이 민주주의에 반하는 부분이 있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이 성격을 뭐 항명으로 봐야 되느냐, 아니면 일반적인 문제제기 수준으로 이해할 수 있느냐. 일단 대통령께서는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작년 6월에 법무부 장관, 행자부 장관 합의를 했었죠. 예. 그래서 이제 패스트 트랙이라는 것이 법안이 무슨 통과된 것이 아닙니다. 법안을 상정시키는 것입니다. 그렇죠. 앞으로 상임위원회에서 논의하게 되고 또 국회 본회의에서 논의하게 되기 때문에 그것이 통과되기 위해서는 또 국회에서 또 두루 여론들을 수렴하는 그런 절차를 아마 거칠 것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검찰도 이런 법률 전문 집단이고 그다음에 또 수사 기구이기 때문에 충분히 자신들의 의견을 이렇게 밝힐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뭐 그런 밝힐 차원에서 수 있는 방식이 그런 차원에서 공개적인 이해를 하고 있지만 제가 분명하게 조금 검찰에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 공수처 법안도 그렇고 수사권 조정도 그렇고 지금까지 검찰이 맞으면 사정기구로서 본연의 역할을 다 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 개혁의 방안으로서 논의가 되는 것입니다. 검찰 스스로 개혁을 할 수 있는 많은 기회들을 지금까지 놓쳐 왔습니다. 그래서 검찰이 그런 개혁의 어떤 당사자이고, 맞으면 이제는 셀프 개혁으로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 국민들의 이렇게 보편적인 생각이기 때문에 그런 이제 방안들이 지금 마련되고 있는 것이어서 검찰이 좀 보다 좀 겸허한 그런 자세를 가져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 검경수사권 조정 공수처법 얘기가 나온 김에 이 조국 민정수석 얘기를 좀 여쭤보고 싶습니다. 이 두 가지 사법개혁안이 어쨌든 국회의 패스트트랙 절차에 들어가게 됐고, 그것이 의미하는 것은 이제 입법 절차로 넘어갔다는 것입니다. 그 와중에 어떤 뭐 정부 부처가 의견 개진을 할 수 있겠지만 그거는 정해진 과정에 따르면 될 테고요. 그렇다고 한다면 조국 수석의 어떤 민정수석으로서의 소임은 일정 부분 좀 정리가 된 걸로 저희가 이해를 해도 될까요? 조국 수석이 혹시 이제 정치에 나갈 것이냐 뭐 이런 이제 거칠은 그런 묻는 여론도 것이라면 많습니다. 예. 저는 뭐 조국 수석에게 무슨 정치를 권유하거나
할 생각은 전혀 없습니다. 그 여부는 뭐 전적으로 본인이 판단할 문제이고요. 민정수석의 지금 가장 중요한 우리 정부에서의 지금 책무가 인사검증뿐만 아니라 이런 권력 기관들에 대한 개혁, 이것이 이제 가장 중요한 임무 중에 하나이죠. 지금 정부 차원에서 할 수 있는 개혁들은 거의 상당히 다 했다고 생각합니다. 이제 법제화하는 과정이 남아 있는데 그런 작업까지 성공적으로 이렇게 맞춰주기를 저는 바라고 있습니다. 법제화까지라고 한다면 조금 더 청와대 생활을 하셔야 된다는 말씀. 일단 아직은 테스트 트랙에 올라가긴 했지만 상임위의 논의도 남아 있고 이렇게 또 많은 절차들이 남아 있을 뿐만 아니라 그 방안도 지금 이제 확정된 것이 아니죠. 예를 들면 그 지난번 법무부 장관과 행자부 장관 사이에 공수 조정에 대해서 서로 간 합의가 이루어졌는데 이번에 패스트 트랙에 이렇게 합의를 하기 위해서 거기에 일부 더해지거나 수정된 부분도 있었습니다. 이제 특히 그 가운데 검찰의 피자 신문 조서에 대한 증거 능력을 인정하지 않는다거나 이런 부분들은 사실 검찰로서는 우려를 표현할 만한 것이라고 나는 이제 생각을 합니다. 반면에 수사받는 국민 입장에서는 한결 수월해진 것이라고도 볼 수도 있고 경찰 입장에서도 충분히 지금까지 가능한 논거라고 제기되었던 부분 아닌가요? 공판 중심주의를 강화한다는 측면에서는 필요한 것이긴 하지만 지금 우리의 사법 체제가 그 단계까지 지금 충분히 준비되어 있느냐라는 부분들은 더 논의가 필요한 것이죠. 그에 대해서는 법원 측의 의견도 들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고요. 어쨌든 조금 다양한 이 의견 수렴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조금 전에 이제 조국 민정수석 말씀을 하시면서 인사 검증 문제를 꺼내셨습니다. 그 질문을 안 드릴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청와대의 인사 검증, 인사와 검증 양쪽 다 만족스러우십니까? 국민들은 상당히 낮은 점수를 주고 있는 분야이기도 합니다. 우선 그 인사 실패다 또는 뭐 더 심하게는 인사 참사다라고까지 표현하는 부분은 저는 동의하지 않습니다. 그 이유는 지금 뭐 이낙연 총리를 비롯해서 우리 이제 장관님들 잘하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까지 문재인 정부가 어느 정도 이렇게 해왔다면 그것은 대통령이 혼자서 잘한 것이 아니라 말하자면 내각이 잘해준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임명된 그런 장관들이 업무를 제대로 못한다면 그것이야말로 인사 실패인 것인데 잘하고 있다면 인사 실패일 수가 없는 것이죠. 심지어 인사청문 보고서가 채택되지 않은 채 임명된 장관님들도 굉장히 좋은 평을 받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러면 청와대의 추천이 문제입니까? 안 그러면 인사청문회가 문제입니까? 지금 이제 인사 실패라고 부르는 부분들은 검증에 있어서 청와대의 검증에 있어서 국민들의 눈높이에 맞지 않는 부분들이 때로 있었다라는 지적인 것 같고 그 점은 저도 겸하게 인정을 합니다. 그래서 보다 검증을 더 이제 강화해야겠다라는 그런 다짐을 하고 있고 여러 가지 노력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뭐 예를 들어서 임명은 됐지만 이미선 헌법재판관 같은 경우는 이제 35억 주식 투자 논란이 됐었고 국토부 장관 후보자의 경우에는 국토부 장관이 다주택 하지 말아라고 하면서 본인이 다주택 했던 것 이런 것들이 인사청문 과정에서 드러났고 거기서 국민들은 어떤 기준이 맞는 거냐 검증이 잘못된 거냐 기준이 잘못됐던 것이냐 아니면 판단이 잘못됐던 것이냐 청와대의 판단이 이거를 물었었던 것이 이렇게 봐주시면 저는 좋겠습니다. 청와대의 검증부터 청문회까지 전체가 하나의 검증의 과정인 것이죠. 청와대의 검증이 완결적일 수 없습니다. 이 소수의 인원이 짧은 기간에 공적 자료에 의존해서 하는 검증이 완벽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
그 청와대에 추천이 있으면 그 뒤에 언론이 검증하는 것이고 또 인사청문을 통해서 검증하는 것이죠. 전체 과정을 통해서 검증되는 것을 보고 인사권자인 대통령이 최종 판단해서 임명하거나 하지 않거나 이렇게 하게 되는 것이기 때문에 청와대의 검증에서 마저 밝혀내지 못한 부분이 있었다거나 또는 국민들의 눈높이에 맞지 않는 부분이 있었다 해서 그 자체로서 그냥 검증의 실패다, 책임져야 된다 이렇게 이제 말할 수는 없다는 것이죠. 그런 다만 사안이 우리가 이제 국민의 눈높이에 좀 더 맞는 검증을 할 수 있도록 우리는 계속해서 노력해 나가겠다는 것이고요. 또 하나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청와대가 그런 흠결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발탁하려고 하는 것은 또 한편으로는 그분의 어떤 그 능력이나 실력을 또 평가해서 발탁하고 싶은 생각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 부분은 제대로 설명이 이분의 되지 능력과 않았습니다. 실력을 함께 좀 이렇게 교량해서 적절한 분인지 아닌지를 판단해야 되는데 지금 인사청문회 과정은 너무 정쟁으로 흠결만 가지고 이렇게 정쟁을 벌이기 때문에 정말 좀 아주 능력 있는 분들조차 또 그런 분들 가운데서 별로 흠결이 없는 분들조차도 우선 청문회라는 자리에 서기가 싫어서 또는 가족들이 반대하기 때문에 가족들까지 도마 위에 오르는 것이 싫기 때문에 고사를 하는 그런 실정이거든요. 그래서 지금처럼 계속 청문회가 정쟁의 장처럼 이렇게 운영이 된다면 이것은 좋은 인사를 발탁하는 과정이 아니라 오히려 좋은 인사의 발탁을 막는 그런 과정이 될 거라는 우려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한번 제도 개선을 어떻게 해야 될지도 고민해야 될 시점일 수도 있는데요. 민정수석 하시고 시민사회수석 하실 당시에 인사 문제가 생겨서 현재의 어떤 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 제도가 그 당시에 도입이 됐고요. 그래서 지금 한 10수년 정도 사실 우리 사회가 이제 그 인사청문회 문화를 겪어온 셈입니다. 그리고 제도 그렇다고 한다면 대통령께서 그렇게 판단을 하고 계신다면 예를 들어서 청와대가 갖고 있는 이 후보자에 대한 자료를 국회에도 제출을 하고 그 조금 내밀한 자료까지 그리고 나서 뭐 어떤 2단계로 나눠서 신상에 관한 것이라든지 이것은 비공개로 하고 나머지는 업무 역량이나 정책에 대한 부분이라든지 이런 거는 공개로 하는 식으로 예를 들어서 제도를 조금 다듬어 보자 이런 제안을 먼저 내놓으시는 게 어떤 국민을 설득하고 하는 절차일 텐데 지금까지 청와대의 모습을 보면 뭐가 문제냐 라는 식의 해명이 있었고 말씀을 그렇게 풀어주셨지만 이런 흠결에도 불구하고 왜 이 사람을 쓰려는지 쓰고 싶은지에 대한 국민들의 이해를 구하는 설명도 상당히 부족했다고 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유능한 게 맞는가, 솔직한 게 맞는가 이런 비판을 받았던 게 아닐까 싶은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설명을 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아까 첫 번째 부분, 이렇게 제도화 부분은 저희가 이미 제안하고 있습니다. 그게 이제 미국식으로 인사청문 절차를 좀 2단계로 나누어서 첫 번째는 도덕성 검증, 그 과정은 조금 비공개적으로 하고 그 대신에 청와대와 국회, 야당 모든 정보를 서로 공유하는 것입니다. 그 정보를 다 모아서 이분이 공직자로서 맞으면 자격 있냐 없냐를 먼저 이제 판단하고 그거에서 이제 통과되고 나면 그 뒤에는 능력이나 정책 역량을 가지고 검증을 하는 그것은 공개적으로 하는 것이죠. 이제 그렇게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하고 있고 그렇게 지금 제안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된다면 청와대가 가지고 있는 모든 자료들 우리도 제출할 뿐만 아니라 또 반대로 또 야당의 그런 검증 자료들도 저희가 또 함께 또 보고 판단하고 할 수가 있을 테지요. 청와대가 이제 후보자를 발표하면서 이분에게 이러이러한 흠결이 있지만 그러나 이러이러한 점을 높이 평가해서 우리가 발탁하고자 한다. 이렇게 사실 먼저 이렇게 추천 단계에서 국민들께 밝혀드리고 싶습니다. 모든 후보자를 다 그렇게 할 필요는 없겠지만 적어도 이게 문제가 될 법하다 싶은 분들에 대해서는 그렇게 이제 하면 좋겠고 사실 과거에 제가 민정수석을 할 때는 그렇게 한 적도 있었습니다. 네. 저는 지금 우리 인사팀들에게도 그렇게 이제 요구를 하고 있는데
초기에 그렇게 한번 했더니 방금 그렇게 이제 균형 있게 이분의 흠결과 이렇게 정책 능력을 비교해서 이렇게 보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본인의 흠결에 대해서 인사청문회에서 소명할 수 있는 그런 기회조차 주지 않고 맞으면 논란을 오히려 더 앞당겨서 이렇게 불러일으키고 거꾸로 청와대에는 또 흠결에 대해서 물타기를 하는 것이라고 또 이제 공격을 받고 아마 이런 일이 있었기 때문에 그 뒤에 그렇게 이제 못하게 된 것 같은데 그 점에 대해서는 나는 여전히 필요하다 생각하고 앞으로도 그렇게 검토하고 또 한번 시도를 해보겠습니다. 네, 이 대통령께 전하는 국민들의 목소리 일단 좀 듣고 다음 얘기 더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